한 달 만에 50% 치솟던 금값이 하루 만에 약 10% 폭락했습니다. 1월 30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선물이 5,395달러에서 4,865달러로 곤두박질 쳤고 5,00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은값은 더 심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31% 이상 증발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폴란드까지 4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 매입 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금을 팔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값 폭락의 진짜 원인, 종이금과 실물금의 차이, 그리고 지금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핵심 프레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시장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실물금과 조미금입니다. 이 두 세계가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물금은 중앙은행들이 사재기하고 있고 종이금은 월가가 던지고 있습니다. 이 괴리를 이해하면 이번 폭락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런 괴리가 벌어질 때마다 실물이 결국 이겼다는 걸 보여줍니다. 먼저 종이금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증권사 앱에서 금 선물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산 건 실제 금이 아닙니다. 금에 대한 청구권, 쉽게 말해 금을 받을 수 있다는 종이 한 장을 산 겁니다. 런던 귀금속 시장과 뉴욕 상품 거래소에 실제로 보관된 금은 수천 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거래되는 종이 금은 추정치로 100배에서 250배에 달한다고 분석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개되지 않거든요.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피자 한 판을 만들었는데 그 피자에 대한 교환권을 100장에서 250장까지 팔아버린 상황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피자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99명은 굶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이 금 시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달러와 금의 태환을 중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해서 바꿔주고 있었거든요. 왜 중단했을까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달러를 들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미국의 금고에 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달러는 많이 찍었는데 뒷받침할 금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1970년대에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약 24배 상승입니다. 종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실물금으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합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를 넘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를 늘리면서 세금은 깎겠다고 합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채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폭락의 직접적인 촉매는 뭐였을까요?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케빈 워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의 핵심 참모로 활약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시장은 그를 상대적으로 매파적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매파란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워시 지명 소식에 금값이 급락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플래시 크래시입니다. 이번 폭락은 단순한 매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 영어로 HFT라고 부르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작동한 겁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0.001초, 1초의 1000분의 1 단위로 시장을 감시합니다. 금값이 특정 지지선에 도달하는 순간 도시의 수만 건의 매도 주문을 시장에 쏟아붓습니다. 인간 트레이더가 주문을 넣는 속도는 0.2초인데 이 기계들은 0.001초에 수천 건을 처리합니다. 그 결과 금값은 5분 만에 200달러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급락을 감지한 다른 알고리즘들이 연쇄적으로 매도에 동참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손절 버튼만 누르게 되고 월가의 큰 손들은 바닥에서 금을 주워 담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건 투자자들이 대거 청산당했습니다. 레버리지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20배 레버리지를 걸었다면 5% 하락에 원금이 전부 날아갑니다. 10% 폭락이면 원금의 2배를 잃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월가가 노린 겁니다.
금값이 급등하면서 20배, 50배 레버리지를 건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거든요. 이런 과열 투기 세력을 한 방에 쓸어내려면 급락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베어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중앙은행들은 계속 금을 사는 걸까요?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1000톤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절반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매년 그만큼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14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환 보유액의 30% 이상을 금으로 채웠습니다. 폴란드는 2024년 한 해에만 95톤을 매입했고, 카자흐스탄은 49톤, 브라질은 43톤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답은 달러 리스크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3천억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달러가 무기가 된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걸 보고 깨달은 겁니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미국 눈밖에 났을 때 언제든 동결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금은 어떤 나라도 동결할 수 없습니다. 내 금고에 있는 금은 내 것이거든요.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이 더 대담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을 기반으로 한 공동 통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닛이라고 불리는 이 통화는 2025년 말 테스트를 마쳤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전 세계 무역의 30% 이상이 달러 없이도 결제될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 킹골드 사건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종이 금 시장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2020년 중국 후베이성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 킹골드가 보유한 83톤의 금괴가 전부 가짜로 밝혀진 겁니다. 83톤이면 금 시세로 약 3조 3천억 원어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킹골드는 정교한 위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괴 속은 구리와 니켈 합금이었고 표면만 산업 기준에 맞춰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1년 번호도 정교하게 위조했고 정식 감정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감정사들은 겉모습, 무게, 표면 성분만 검사했을 뿐 내부를 절단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바꿔치기 수법입니다. 진짜 금괴로 감정을 받은 뒤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슬쩍 가짜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 공상은행, 건설은행을 포함한 14개의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입니다. 회장은 체포됐지만 은행들은 돈을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보험사들이 사기 및 고의적 위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거든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행은 감정사를 믿었고, 감정사는 서류를 믿었고, 보험사는 약관만 지켰습니다. 아무도 금괴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신뢰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눈을 감았고, 그 사이로 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지금 종이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금 선물 계약서가 실제 금으로 교환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실물 인도를 요구하면 시스템은 버틸 수 없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가 그랬고 킹골드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톤입니다. 세계 39위이고 2013년 이후 13년째 단 1g도 추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외환 보유액 4,307억 달러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2%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7%, 러시아는 30%, 독일은 무려 70%입니다. 미국도 66%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금을 안 살까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달러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고 원유, 가스 등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합니다. 달러가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 탈출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죽고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이 일어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금 보유량을 최소 5%에서 1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처럼 달러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10% 떨어졌는데 한국 금값은 그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 효과 때문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국제 금값이 떨어져도 원화로 환산한 금값은 덜 떨어집니다. 1달러당 1,450원이던 환율이 1,48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 환율 상승분이 금값 하락을 일부 상쇄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화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즉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때 금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떨어졌습니다. 2008년 3월 1012달러까지 올랐던 금값이 11월에는 718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약 29%에서 33% 폭락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당시에도 금은 끝났다는 말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금값은 718달러에서 2011년 189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3년 만에 166%가 오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국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하는 이름으로 달러를 마구 풀었고 그 달러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197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금값은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24배 올랐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도 정부가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자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폭락은 늘 대세 상승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금이 이동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체크리스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물금과 종이금의 괴리입니다. 선물 가격이 폭락해도 실물금 프리미엄이 유지되거나 오른다면 이건 개미 털기 신호입니다. 큰 손들이 싼 가격에 실물을 주워 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금은방에서 골드바 품절 사태가 나거나 KRX 금시장에서 실물 인출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면 주목하세요. 둘째, 중앙은행 매입 동향입니다. 세계금협회에서 매달 중앙은행 금 매입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매입을 멈추는지 아니면 오히려 폭락을 기회로 더 사들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장기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셋째, 연준 정책 방향입니다. 케빈 워시가 인준되고 실제로 양적 긴축을 강화한다면 금값에 추가 압력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로 다시 완화로 돌아선다면 금값은 반등할 겁니다.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와 FOMC 회의록을 주시하세요. 넷째,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금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한국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골드바 실물입니다. 장점은 내 손에 쥘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겁니다. 1억 원어치를 사면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게다가 보관도 문제입니다. 집에 두자니 도난 위험이 있고 은행 금고를 빌리자니 매년 비용이 듭니다. 둘째,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시장인데 이게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고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서도 제외됩니다. 수수료도 0.1에서 0.3%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1g 단위로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실물을 인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출하려면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최소 인출 단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디지털 숫자로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용도로 적합합니다. 셋째, 금 ETF나 펀드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운용 수수료가 연 0.3%에서 0.5%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의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넷째,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데 소액으로 적립하기 좋지만 수수료가 비싸고 환전 마진도 높습니다. 제 생각엔 KRX 금시장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매매 차익 비과세라는 결정적 장점 때문입니다.
다만 실물이 필요하다면 소액은 골드바로 대부분은 KRX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빚내서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번 폭락에서도 20배, 50배 레버리지를 건 투자자들이 대거 청산당했습니다. 자기 돈 2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를 샀다면 5% 하락에 전부 날립니다. 금은 한 번에 사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눠서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4,900달러에 사고 4,500달러에 또 사고 4,000달러에 또 사는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금값 폭락의 본질은 실물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금 시장에서 벌어진 레버리지 청산 게임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을 촉매로 고빈도 알고리즘들이 플래시 크래시를 일으켰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대거 털린 겁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 매입 중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기반 공동통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물 금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값은 약 3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년 만에 166% 올랐습니다. 1970년대에도 193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락은 늘 대세 상승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물금과 종이, 금의 괴리가 확대되는지 축소되는지. 둘째, 중앙은행들이 매입을 계속하는지 멈추는지. 이 두 가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괴리가 확대되고 중앙은행 매입이 계속된다면 지금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없이 분할 매수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